마지막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추측한 후기편도 같이 올립니다. 상당히 길고요. 아마 읽으시려면 인내심도 필요하실 겁니다. 변변치 못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놀란 토끼 눈으로 우리는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창고로 들어가자 난장판입니다. 웬 꽹과리 소리에 여기저기 뿌려져 있는 팥과 소금들, 그리고 우리 신빙이 사원 둘은 어쩔 줄을 몰라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더군요. 바로 무당 할머니였습니다. 무당 할머니 꽹과리를 들고 엄청 쳐댑니다. 옆에 가방공장 아주머니들과 주위 길 가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쳐다봤습니다. 정말 창피하더군요. 그렇게 부장님과 저는 얼른 할머니를 잡고 이끄는데 무당 할머니, 이거 정말 힘이 장사시더라고요. 어찌 연약한 보통 할머니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슨 무쇠덩이를 잡고 끄는 것 같았습니다. 힘이 장사시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번처럼 저한테 소금을 뿌리고 계십니다. 아무튼 저하고 부장님과 그렇게 할머니를 모시고 길 건너에 있는 무당집 2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 안은 의외로 단촐하더군요. 풍경이 뭐랄까 정갈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할머니를 겨우 진정시키고 나니 무당 할머니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키시더군요. 그렇게 냉수를 들이키고 나시고 저를 딱 째려보며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되지려면 무슨 짓을 못할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는 조그만 소반 위를 손으로 탁 치시며 복돈을 놓아라 하고 소리치시길래 전 이게 뭔 일인가 하여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자 부장님이 역시 짬밥으로 알아들으시고 빳빳한 만원짜리 지폐를 몇 장 꺼내서 소반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할머니 잠시 주위를 두리번 거리시더니 또 소금을 들고 저를 향해 던지십니다. 젠장, 소금을 몸에 맞으면 덜할 텐데 꼭 제 얼굴을 향해 던집니다. 정말 따끔했습니다. 무당 할머니는 그 집에 원원이 들렸다고 하며 살고 싶으면 그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치십니다. 우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만 과연 무당 할머니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고 부장님과 저는 눈 인사를 하고 모른 척 했습니다. 너무 쎄. 정말 너무 쎄. 그냥 나가. 나가면 다 해결돼. 뭘 기다려? 뭘 서성거리고 있냐고. 할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한마디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집에 정말 귀신 있나요? 그러자 할머니는 저를 또 째려보십니다. 이놈아, 두 눈 똑바로 뜨고 본 놈이 그걸 왜 물어? 하십니다. 할머님의 그 말씀에 저랑 부장님은 할 수 없이 그 아가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군요. 내가 산 사람 이야기는 뭐하러 들어? 그만이요.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그때 할머니께서 향료, 왜 향 피우는 집기 말씀입니다. 그 향료에 하얀 쌀을 그득 담으시더군요. 그리고 향을 3개를 딱 꽂으시더니 이거 들고 거기 가서 피워놓고 나와 라고 말씀을 하시며 초도 2자루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할머니 또 말씀하십니다. 이놈아, 지금 말고 나중에 해지면 피워. 짜증납니다. 이거 피우다가 귀신한테 해코지라도 당하면 할머니가 책임지세요. 하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 휙 고개를 돌려버리시네요. 어쨌든 그렇게 일단 향료하고 향 3자루 그리고 초 2개를 들고 창고로 왔습니다. 창고 정리를 조금 하니 저녁 5시가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부장님은 회사로 돌아가 봐야 한다며 내빼고만 해요. 그렇게 가시면서 이쪽의 사정은 자기가 회사에 잘 말해 둘 테니 일 끝나거든 알아서 퇴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장님의 그때 그 표정은 난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 몸, 네가 알아서 희생해라. 그렇게 보였습니다. 전 슬쩍 2 신입사원 녀석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 딴 일 하는 척 하면서 저를 쌩까합니다. 씨발 고참이 까라면 까! 그렇게 괜한 성질을 부렸습니다. 이거 안하면 그만이지. 에라이 씨발. 혼자서 PC방에 갔습니다. 그때가 PC방 초창기라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한자리 꿰차고 앉아 인터넷 등을 검색하며 그렇게 시간을 때웠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갈까 말까 하는 고민입니다. 그렇게 2시간이 후딱 하고 지나갔습니다. PC방을 나와보니 나름 벌써 어두침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 그녀도 절 이해할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뭔 짓이 하겠느냐 하고 마음을 스스로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전 다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씨박새끼들을 봤나. 신빙이 녀석 둘은 이미 내 빼고 없습니다. 전 바로 전화를 걸어서 총알같이 튀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더만요. 결국 열쇠 때문에 열쇠를 갖고 있는 죄로 한 녀석이 튀어왔습니다. 이리저리 하다 보니 벌써 8시입니다. 8시면 주인 아저씨 올 때니 그 틈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녀석이 말하길 주인집 아저씨는 아까 일찍 들어가셨다네요. 아무튼 전 무당 할머니가 주신 향료를 들고 심호흡을 한 판 땡기고 들어갔습니다. 먼저 번 그림에서 보셨듯이 바로 앞에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저는 그 보일러 위에 향료를 올리고 그 좌우에 초를 세워놓고 라이터를 꺼내 향을 태웠습니다. 물론 밑에 받침대를 올려서 초가 다 타더라도 불이 안 나게끔 안전조치를 취해 놓았고요. 그렇게 향을 태우자 향냄새가 그득하게 피어 올라옵니다. 저와 같이 있던 신빙이 사원 녀석은 부들부들 떨고 앉았더군요. 사실 저도 간이 콩알만해지고 식은땀이 났지만 왠지 불쌍하다는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서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조치를 다 취한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좀처럼 잠자리가 편치 않아 뒤척이다가 저는 회사보다는 창고로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구이집 2층 무당 할머니 집이 폭삭 타서 시커멓게 뼈마디만 남아있네요. 전 호흡이 가빠왔습니다. 그때 마침 가방집 아줌마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전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죠. 지난 밤 사이에 불이 나서
저렇게 무당집이 불타서 쟤만 남았다고 하더군요. 어제 무당 할머니가 초를 켜놓고 잠을 잔 것이 원인이라고 하더군요. 새벽에 불이 나서 난리였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그 무당 할머니는 불이 나자마자 건물에서 빠져나와 무사하다고 하더군요. 방화인지 사고인지 조사차 경찰서에 갔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무사하셔서 말입니다. 전 갑자기 생각난 바가 있어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창고에는 이미 두 신빙들이 출근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뭘 봤겠습니까? 그 향로랑 다 타버린 향 3개의 잔에, 그리고 거의 못하고 꺼져버린 오른쪽 초. 그런데 없습니다. 왼쪽 초가 말이죠. 젠장,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군요. 그렇게 거기서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덜덜했습니다. 보통 타기 시작을 하면 촛농이 초를 타고 초 받침대에 촛농이 고이는 게 정상이죠. 보면 오른쪽 초는 위에 부분 조금 타서 촛농이 제법 많이 흘러내렸더군요. 그런데 없어진 왼쪽에 있던 초 받침대를 보니 역시나 촛농이 흘러내린 것으로 보아 제법 탄 상태에서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혹시 초가 뒤로 넘어가서 보일러 뒤로 떨어졌나 했는데 정말 너무 무서워져서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실 고양이들이 많거든요. 고양이가 건드렸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여하튼 저는 확인도 안하고 그곳을 빨리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버린 구이집 2층을 보면서 그곳을 서둘러 나와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전 한동안은 창고를 더 멀리 했습니다. 간혹 후배에 지나가는 말로 그 무당집 할머니 다 타버린 집 안에서 도로변으로 차 지나가는 걸 보고 마구 고함을 치고 그리고 또 꽹가리를 치고 정말 완전히 미쳤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창고에 온 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갈 즈음 다행히도 다른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계약까지 마쳤고요. 이제는 제품을 옮겨야 했죠. 오늘이 금요일이었고 다음주 토요일 날 잡고 화물차 예약을 해놨습니다. 아휴, 이제 한시름 놓겠구나. 전 새로운 창고로 와서 그때 그 최군이랑 청소를 하기 위해 틈틈이 들렀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주인 아저씨를 만나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신청하려고 찾아갔습니다. 아시죠? 아저씨 8시에 들어오시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을 맞춰서 갔습니다. 그렇게 창고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제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대문이 열리면서 아저씨의 오토바이가 나오는 겁니다. 아, 주인 아저씨겠구나. 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막 아저씨를 부르며 뛰어가려던 저는 모든 동작이 스톱이 됐습니다. 아저씨 오토바이 아시죠? 퀵서비스의 그 오토바이 말입니다. 오토바이 뒷좌석에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 바구니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뒷칸에 웬 아가씨가 앉아있는 겁니다. 원피스 스타일에 엉덩이 근처까지 오는 단정한 생머리 스타일. 그런 아가씨가 오토바이 뒷좌석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집 아저씨 오토바이에 시동을 거시더니 그 아가씨를 태우고 갑니다. 저는 막 오토바이를 쫓아서 달리려는 찰나라 그 아가씨와 저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아저씨의 오토바이 뒤에 앉아서
슬며시 돌아보며 웃는 저 얼굴. 어찌 보면 얍삽스럽게 비웃는 듯한 그 표정. 그런데 또 어찌 보면 처절할 정도로 서글픈 듯한 그 표정. 아, 정말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그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둠에 묻혀 오토바이가 안 보일 때까지 전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그게 사람일까 귀신이었을까? 그리고 또 아저씨는 왜 오토바이 아가씨를 태우고 가시나? 내가 귀신 때문에 심신이 피로해져서 진짜 사람을 귀신이라고 오해하는 거겠지. 전 그렇게 애써 마음을 진정을 시키고 오늘은 그만 돌아가자. 주인 아저씨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겠다. 그렇게 마음을 추스르며 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화요일 저녁, 저는 두 신빙이 사원을 다 거쳐서 같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안 오십니다. 시간이 9시가 넘어가도록 말이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지쳐서 할 수 없이 주인 아주머니께라도 말씀을 드리고자 주인집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2층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회사에서 탱자탱자 하면서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난데없이 두 신빙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통화 끝나고 저는 부장과 함께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등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인집에 여러 개의 등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아들, 상복을 입고 울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정확히 화요일 저녁에 주인 아저씨는 약주를 드시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시다가 그만 택시와 정면 추돌하셨다고 하네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돌아온 토요일 아무 탈 없이 새 창고로 옮겼습니다. 전 그 새 창고에서 탱자탱자하며 하루하루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부장님이더군요. 이제 전 그 창고집에도 조금 안정이 됐을 거니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서 보증금을 받아오랍니다. 젠장, 두 번 다시 가기 싫은 그곳에 또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 받으시더군요. 전 이러쿵저러쿵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했더니 아주머니 오라고 하시네요. 정말 그 집 대문을 넘어서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군요. 저는 처음으로 주인집 2층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런 평범한 집입니다. 그 사이에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다과를 내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도 위로의 말씀을 드렸죠. 평소에 약주를 그리 많이 드시더니 약주를 드시고는 오토바이를 절대 몰지 말라고 늘 당부를 했는데 말이죠. 술도 못 드시는 분이 어쩌자고 저렇게 매일 술만 드셨는지. 주인 아주머니의 말씀으로는 주인 아저씨는 원래 술을 못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술을 드시기 시작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곤드레만드레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혹 술 기운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미리 말해줬으면 됐을 터인데 다 내 잘못이야. 에고 불쌍한 거. 에고.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주인 아저씨의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범인이 잡혔으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아래층에 계속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귀신이니 뭐니 해서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주인 아저씨 더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사를 가버리면 되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주인 아저씨는 젊은 시절 자신이 정말 어렵게 손수장만한 집이라 이 집에 너무 애착이 가서 몇 번이고 이사를 가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막무가내라고 하셨다네요. 그 사건 이후 집안도 기울고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대학 시험에 계속 낙방했다는군요. 공부도 제법 잘해서 서울의 톱클래스 학교는 무난하다고 그렇게 주위에서도 다들 칭찬을 했다고 했는데 시험 운이 없는 건지 그렇게 계속 떨어지고 할 수 없이 이번에 군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저씨 돌아가시고 집을 바로 부동산에 내놓으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아주머니 한참 이야기를 나눈 후에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드렸고 아주머니 내일 중으로 보증금 넣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듣고 저는 나왔습니다. 그렇게 막 집을 나서려는 찰나 주인 아주머니께서 한 가지의 부탁을 하십니다. 아들도 힘들어하고 그러니 아래층의 쓰레기를 좀 처리해줄 수 없느냐고 말이죠. 사실 저희가 부랴부랴 이사한다고 아래층 창고 쓰레기 더미에 조금 엉망이었죠. 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 알았습니다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다음날 저와 최군 그리고 신빙이 2명 이렇게 4명이서 다시 그 창고로 갔습니다. 쪽방에 쌓여있는 제품 빈 포장 박스며 여러가지 쓰레기 더미를 치우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때까지도 닫혀있는 창문을 아무도 열 생각을 안 하더군요. 그렇게 쪽방을 거의 다 정리해갈 때쯤 벽지가 너무 너덜너덜 거리길래 그걸 확 잡아당겼습니다. 풀칠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창문 쪽까지 벽지가 쫙 벗겨지더군요. 그렇게 벗겨진 벽지를 둘둘 말아서 한쪽으로 던지고 난 후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벽지 안에 또 다른 벽지가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커멓게 탈색된 벽지.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게 피인지 대충 짐작이 가더군요. 걸레로 닦아내고 군데군데 벽지가 벗겨진 걸 보면 대충 닦아내고는 그 위에 아마도 새로 도배를 한 것 같네요. 그런데 거기에 낡은 낙서 몇 개가 보였습니다. 아마도 옛날에 이곳에서 일하던 아가씨들의 낙서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가지 낙서 중에 시간이 표시된 낙서가 저희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현정, 이윤미, 박정호, 10월 001, 11시 30분에 씀. 우리 세 사람의 우정이 영원토록 변치 않기를. 후기. 픽션이다 아니다 하고 말씀들이 많으신데요. 전부 실화입니다. 물론 조금 과장된 부분도 있고 현실적 묘사가 어려운 부분은 조금의 기교법을 가미했습니다만 그 귀신 나오는 집은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그 불탔던 무당의 집도 반드시 새로 지워놨고요. 그 무당 할머니는 아직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창고로 사용하던 그곳은 작년에 한번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었는데 장식집이 들어와 있더군요. 아마도 주인집은
이사를 나간 것 같습니다만.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짐작하거나 추측한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실이라기보단 그 경험을 한 저의 추리입니다. 대충 정리를 해보면 그 아가씨의 언니와 그 건달이 짜고 그 아가씨를 살해한 것은 납득이 갑니다. 다만 그냥 도망가면 되지 왜 그 아가씨를 죽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경찰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면 동생이 죽기 전에 이미 그 언니라는 사람에게 결혼 자금이라고 모아둔 돈을 맡겨둔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언니라는 사람이 사탕 발림으로 너희 둘이 결혼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 일단 결혼 자금부터 내가 잘 관리를 해둘게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망갈 때 언니와 그 건달이라는 사람이 같이 동행한 걸로 봐선 아마도 건달과 언니라는 사람이 동생의 돈을 강탈해서 같이 도망가서 살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추측입니다. 그리고 사고는 났고 언니는 죽었고 그 건달은 병신이 되었고요. 물론 우연이었겠지만 그때 교통사고가 났던 거죠. 무당집이 불탄 것은 정말 초를 켜고 잠을 자서 화재가 난 걸로 되었고요. 없어진 왼쪽 초는 어디로 갔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통 보면 저녁 때 그쪽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많이 들렸고요. 제 짐작입니다만 보일러의 뒤로 굴러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의 일치로 그 왼쪽 초가 없어진 날 무당집이 불탔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납득이 안 가는 미스테리한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창고에서 한 달 동안 귀신을 목격한 것이 제가 2번, 막내가 1번, 최군이 1번, 이렇게 총 4번을 목격했습니다. 신참의 머리를 잡아당겼던 그 미친 여자는 귀신인지 사람인지 확인이 안 돼서 말이죠. 아마도 느낌상으로는 귀신이었던 것 같긴 한데 짐작만 갈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저씨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왔던 그 아가씨는 귀신인지 사람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 가족 중에는 없었으니 친척이랄 수도 있고요. 귀신이라기엔 너무 생생한 전신 모습이었습니다. 저랑 눈이 마주쳤던 그 얼굴도 귀신이 아닌 것도 같은데, 그런데 다만 아저씨께서 오토바이를 몰고 갈 때 뒤에 그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실리면 오토바이가 조금 기우뚱하거나 힘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그런 게 조금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머리 담긴 미친 여자와 그 오토바이 탄 여자는 지금도 짐작만 할 뿐입니다. 정말 귀신을 목격한 것은 제가 천둥치던 날 처음, 그리고 기절했던 막내가 2번째, 그리고 3번째는 저 골목 샛길에서 소변을 보다 대문에 비친 손을 본 것, 그리고 마지막은 최군이 머리를 보았던 것, 그게 4번째였고요. 저 혼자만이 본 게 아니니 분명 귀신인지 뭔지 있기는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 전화 코드 뽑힌 상태에서 지갑을 찾으러 오겠다던 시간도 11시 30분. 술 취한 신참의 머리를 당긴 여자의 시간대 추측 역시 11시 30분. 그리고 또 주인 아저씨의 교통사고 시간이 11시 30분. 제 추측인데 그 언니와 건달이 사고 난 시간도 분명 11시 30분쯤에 걸릴 겁니다. 물론 확인 안 된 사실이지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벽지에 낙서되어 있던 시간이
11시 30분으로 공통시간대입니다. 100% 제 추측이지만 만약 그 애가 그 집에 남아서 주인집을 계속 괴롭히고 꼬이게 만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인집 사람들에게는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새들어 오는 사람들을 겁주고 떼쫓고 그 집안이 안 되게 말이죠. 그렇게 가세가 기울게 만들고 공부 잘하는 그 집 아들 계속 시험 떨어지게 만들고 등등 말입니다. 정말 만약 그때 그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애가 그 애라면 왜 하필 주인집 아저씨를 데려갔을까요? 주인집 아주머니의 말씀을 대충 유추해보면 그 살인사건이 나던 날 그 사실을 어떻게 된 것인지 주인 아저씨는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해집니다. 언니와 건달이 사건을 공모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범행 현장을 목격했을 수도 있고 말이죠. 뭐 알 수는 없지만 분명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주인집 아저씨가 뒷돈을 받고 알고도 모른 채를 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주인집 아저씨도 살인 공모자가 되는 것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주인집 아저씨는 그저 우연히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었는데 그냥 모른 척 했거나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만, 그 애가 그래도 그 집에 남아서 그렇게 주인집을 괴롭힌 것을 보면 더한 강도에 무슨 일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전 알 길이 없지만 말입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게 다 우연이고 교통사고도 다 우연, 무당집이 불탄 것도 우연,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 하면 우연이 너무나 많네요. 귀신을 본 4명도 동시에 헛것을 봤거나 그 무당 할머니가 자꾸 방해하는 바람에 다급해진 그 애가 마지막으로 결심을 하고 주인집 아저씨를 데려갔다고 생각할 수밖에요. 그 이후에는 저도 소식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여하튼 그해 여름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길고 변변찮은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 창고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제가 귀신을 목격한 사례는 그때뿐이 아닙니다. 나중에 더 골 때리는 사건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지금 출장을 갑니다. 아마도 5일 후에나 돌아올 것 같네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한 과에 과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회사 일도 충실해야겠고, 그럼 이만.